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1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쟁 및 군사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후변화가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사활동과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이 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결국 군사 분야와 기후 분야 간의 이제 악순환고리. 그렇죠. 사실 좀 그것을 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좀 2부에서는 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군사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군대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관리의 사각지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래도 뭐 군사가 보안도 철저하고 기밀도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 공개가 잘 안 돼서 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그 녹색연합에서 자료를 분석한 게 있는데 네. 거기를 보면 좀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우리나라 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 군대에서.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 공공부문의 배출량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 해군, 뭐 공군 이런 군사 분야의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공공 부분 배출량보다 많다. 그렇죠. 공공 부분의 배출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 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네. 388만 톤 정도 됩니다. 아. 그 녹색연합이 국방부 연구 용역 결과 이거를 네. 자료를 좀 입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370만 톤이에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380만 톤 그러니까 88만 군에서만 톤? 배출하는 것이 네. 전체 기간. 이 전체 기간이 이제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대상이 783개 전국 기관이 있고 이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이제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공공기관들은 목표관리제라는 거에서 목표를 정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그 목표관리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 합친 것보다 군사 분야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으로 따지면 한 40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억 5천만 톤 정도를 지금 배출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그리고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군사 부분은 배제되어 있네요. 네, 그게 매우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군사 부분만 예외로 네. 빼준 거니까. 물론 뭐 생각을 해보면 아마 뭐 군사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가 되면은 그걸로 뭐 어느 정도 규모도 알 수 있고. 근데 사실 총 배출량을 공개를 한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얼만큼의 뭐 탱크가 있고 이런 거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대별 배출량까지 공개하는 거는 뭐 안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 군사 분야 배출량은 저는 안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충분히 공개될 것 같은데 공개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녹색연합이 공개한 자료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방안이나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녹색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해 보니 국방부가 이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고 2020년 배출량 수치만을 아까 얘기했던 388만 톤만을 공개한 거죠. 즉 배출량만 확인만 되었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깜깜인 거죠. 그래서 전체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 배출량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으며 판정 범위는 어떻게 되면 산정 방법도 알기도 힘들고 물론 이제 군 보안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를 보면 환경부의 지침이 있는데 네. 국가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시설의 경우 목표관리 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국방부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에는 국방부 본관이라든가 국립서울현충원 청사라든가 아니면 건물 등의 건물이나 차량 배출량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전산정보원 차량 배출량 등만 이제 통계 대상 시설로 하고 있고 이제 각 군, 해군, 육군, 공군의 국방 군사 목적 시설은 이제 이런 공공부문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군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안 한다라든지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문제는 또 아니고요. 좀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허점도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교토 이정서 네. 이게 이제 1997년에 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군사부문 배출량을 각국의 이제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015년 파리 협정 체제에서는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를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냥 각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그렇게 이제 그거 안 옵션을 준 하겠죠.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게요.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가장 큰 허점 그렇게 또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기 유엔에서 네. 의무적으로 배출 보고하라고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배출해? 왜 보고를 해? 보고해? 예.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다배출 국가들이 좀 회피를 하는 그러겠네요.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생각이 사실, 또 맞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네요. 그래서 또 여기 해외에 보면 이제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라는 이제 해외 NGO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통계를 좀 추적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군비 지출 이제 상위 20개 국가, 우리나라 네. 포함되겠죠.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독일만 네. 유엔이 그나마 권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군사에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신고를 했고 오. 나머지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9개 국가들 네. poor 아니면 very poor 아.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고를 안 했다. 어. 예, 그런 상황이죠. 보고 내용이 다들 예, 매우 예, 불량한 거군요. 네. 어. 이제 또 이거 유엔의 이제 분류 기준도 조금 약간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네. 여기 보면 유엔에서 이제 모바일 퓨얼 컨섬션이라고 해서 모바일 하면 모빌리티 우리 움직이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동 수단을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나 뭐 배 차량, 운송 수단에서 나오는 배출량 그리고 또 이제 군사 기지 같은 건 근데 스테이셔너리 퓨얼 컨섬션이라고 부릅니다. 냉난방 연료 예, 뭐 맞습니다. 군사 기지에서 난방도 해야 되고 뭐 에어컨도 이제 돌릴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나마 이제 기준에 부합해서 신고를 한 게 독일뿐이다. 역시 도일 좋은 나라. 독일 되게 솔직하고 예. 그런 나라네요. 네. 뭐 2차 세계 대전을 후회하는 아. 측면에서 뭐 그런 그렇구나.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제대로 군사부문을 보고 안 했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퓨얼 컨섬션 이동 수단은 보고를 했는데 또 군사기지 배출량은 또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게 어떤 복잡해요. 정보의 네. 투명한 공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사실 정보가 공개가 돼야 예를 들면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봐도 네. 아니 전 세계가 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음. 그럼 앞으로 이만큼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1.5도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줄여야 되겠구나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군사부문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예측과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1.5도 달성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군사부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정확한 상황 판단부터 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목표 수립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고민해야 될 점은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가이드라인이 군사 기지와 운송 수단을 분리함으로써 특정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군사 분야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배출량 얘기할 때 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그 다음에 기타 간접 배출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예를 네.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 직접 배출은 말 그대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로 인해서 네. 배출되는 것들. 간접 배출은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쓴다 싶으면 그 전기는 어딘가에서 생산해서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이 석탄이나 뭐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 등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기업에 공급을 하는데 네. 그럼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되니까 그 배출량을 기업의 간접 배출량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들이나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품을 만들 때
드네요. 배출되는 것도 음. 이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에 음. 이제 기타 간접 배출을 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서 우리가 쓰다가 폐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삼성전자의 배출량으로 기타 간접 배출을 잡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기업의 배출 책임을 묻는데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이제 스코프 1이라든가 2라든가 3, 즉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기타 간접 배출로 나눠서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랑 전쟁으로 인해서 네. 온실가스 배출 최초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네. 약 1억 2천만 톤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됐거든요. 이거는 거의 벨기에가 1년간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량과 맞먹는데 네. 이게 로이터 통신에 소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이제 파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느는데 여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연료 사용들, 아까 말했듯이 탱크라든가 전투기라든가 등등에 쓰는 연료 사용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 그다음에 도로나 뭐 건물이나 다 무너졌으면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도 또 에너지가 들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전쟁 발발하고 1년 동안에 약 1억 2천만 톤 정도가 증가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 분야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뭐 훈련하고 작전하고 부대를 유지하고 만약에 전쟁 났을 때 배출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얼만큼 배출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온실가스 빠르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예외를 하기에는 사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네, 뭐 막 3, 40% 뭐 전 세계 온실가스 네. 배출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한 5%에서 10% 사이 정도를 차지할 거로 예측이 되니까 결코 작은 양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저희의 관심이 사실상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국방 맞아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게 또 워낙 베일에 쌓여 있고 감춰져 그렇죠. 있었던 분야다 보니까. 근데 다울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투명한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분류도 이렇게 세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방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과 같은 데 보면 이제 군사 기지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네. 이 전투용이 아닌 비전투용 좀 수송 차량 네. 이런 거 같은 좀 전기차로도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하긴 한다고 해요. 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 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좀 평화 체계를 좀 공고히 하고 군비 경쟁을 좀 줄여가는 방향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들고 또 이제 사실 기후위기 대응도 이 전 세계가 좀 뭔가 좀 평화롭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더욱더 이제 공고히 할 수 있고 결국 기후위기라는 게 그 글로벌 대응 이슈잖아요. 공동 대응 이슈.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전쟁이 좀 발발하고 그러면 또 분쟁이 나고 그러면 또 협력 관계가 좀 힘들어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군비 경쟁은 계속해지고 이게 정말 그러면서 또 이제 베일에 가려진 국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늘 거고 이게 정말 악순환이 계속해서 점점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저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 환경단체 우리와 같은 환경단체나 기후위기 대응 단체가 평화단체들 네. 그다음에 군축을 요구하는 단체들과도 협업 지점이 여기서 생기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 지난번 기후정의 행지 때도 저희가 보지만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환경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노동, 교육, 여성, 뭐 청소년, 인권, 주거, 뭐 종교, 뭐 보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기후변화 문제가 다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네. 예, 평화단체들과의 이런 협업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자체적인 훈련도 있지만 한미 간의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과의 이슈에서도 제기가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우리나라 군대가 실시하는 군사훈련이
전체 무슨 뭐 이름 붙는 훈련들 있잖아요. 네. 그런 훈련을 한 번 할 때마다 얼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는지 그래서 군사훈련 좀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라는 매우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죠.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통치체제를 지닌 곳이 바로 우리 위에 네, 직접적 너무 가까이. 군사적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의 축소 문제가 간단한 이슈는 아닌 거죠 사실. 네. 기후위기 대응만을 위해서 축소하자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무한군비 경쟁으로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무한군비 경제의 끝이 결국에 평화 해결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어려운 프로세스지만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평화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의 서로 상호 군축을 네. 진행을 시키고 물론 서로 비례해야죠. 그렇죠. 군축을 진행시키면서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러한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당연히 잘 지키면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태세도 분명히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중지가 모아져야 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런 과도한 군비 경쟁이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는데요.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 GDP의 약 3%가량 투자가 필요한데 군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이게 어려워질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정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에 보면 정치경제연구소 여기에 계신 분이 뭐 세계 100대 사장가에도 뽑히신 이제 로버트 폴린이라는 교수님인데 하여튼 이쪽 연구진에 한번 보고서를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이 일자리 창출 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할 건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구진에서 얘기를 했던 게 2030년에는 한까지는 이제 GDP의 3.6%예요. 한 78조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그 이후로는요. 네. 한 매년 1.4% 정도 그러니까 한 44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투자 없이 변화가 그렇죠. 만들어질 수는 없죠. 이 지금에 있는 이제 화석연료 이런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차 인프라들 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우리가 또 조달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고 하면 화석연료 보조금을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데 투자하는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고 국방비 예산의 일부를 좀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탄소세를 좀 도입을 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연구진에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방 예산의 10% 정도 그래서 5조 원 가량을 재생에너지 투자금으로 전환을 해야지 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이 심화되고 네. 동달아서 또 남북 간에 뭔가 대립이 격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면 이런 돈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쓰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평화체제를 구축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군비 경쟁을 줄여가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 대전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고 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2부에서는 이 기후위기 대응의 관리에 사각지대에 또 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군사비 경쟁을 줄여야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또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스틴 쌤 말대로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전쟁이 잘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쌤들 오늘이랑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군사와 전쟁과 기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또 나눠봤죠. 네, 어떠셨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는 네. 전쟁이 계속되고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음.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때 이때쯤에는 오히려 좀 더 상황이 나아지고 국제사회가 잘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분쟁과 네. 전쟁 이것을 통해서는 옳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결국에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관계들은 결국에는 이런 경쟁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질 때는 많은 이제 죄 없는 희생을 가져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최근에 사실 R&D 예산 줄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데 기상청에 관련된 R&D 예산도 줄여들면서 오늘 제가 좀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네.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욱더 뭔가 남북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대립 그런 부분들이 격화가 된다면 네. 결국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들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뭐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문제도 동시에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정치권에서도 좀 슬기롭게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군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를 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네.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사실. 민간 분야의 항공, 해운, 철도 등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군사 분야가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분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각국의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정말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는 그룹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군산복합체. 그래서 전에 어떤 글에서는 또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에서 내부 보고서인가 어디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쟁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 저항하는 이런 그룹들도 많이 생기고 그럼 우리 군사 제품들의 수요가 늘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했다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기후위기가 얼마나 가속되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무기를 팔아갖고 얼만큼의 수익을 거두는 게 중요한지만 관심이 있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과거의 전쟁에서도 그런 집단들이 뒤에서 또 힘을 발휘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뭐 더 들어가면은 너무 또 음모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 석유값이 증가를 하고 네. 그로 인해서 또 천연가스 가격도 증가를 하면서 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좀 중단하고 우리가 화석연료 더 챙겨야겠다. 뭐 이렇게 방향을 잘못 가는 국가들도 있고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재생에너지 늘려야겠다.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도 있지만 네.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너무나 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석유 기업들, 천연가스 기업들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신 산업의 이익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는 관심이 없는 화석연료 기업들이라든가 군사 기업들의 이런 뒤에서의 로비 활동을 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막으면서 이런 군사적인 분쟁이나 전쟁 등을 예방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게 안보잖아요. 안보가 안전보장의 약자잖아요. 네. 결국 기후위기는 우리의 식량 안보, 우리의 주거 안보, 우리 생활의 안보, 인류 자체의 존재 위기 자체로 연결되는 게 기후위기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봐도 가장 중요한 안보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 이런 군사적인 안보에만 관심을 가지는 또 그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에 역사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군사적 안보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한 안보에도 그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린피스도 뒤에 피스가 붙는 단체. 맞습니다. 로서. 평화를 네. 추구하는 네, 단체죠.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군축 캠페인도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린피스가. 어. 근데 이제 한 20년 전부터 네. 이제 피스 부분보다는 그린 부분이 이제 그린피스의 강조가 메인이 됐죠. 됐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신냉정 시대로 또 들어가고 있고 또 기후위기랑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를 보면서 그린피스도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피스에 있어서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린과 피스가 절대로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그쵸. 아니라는 아니다. 것을 다시 한번 또 좀 느끼게 네, 되는 맞아요. 맞네요. 또 것 같습니다. 경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저스틴 쌤, 다울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